자, 우리 음문 공부할 건데, 문법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디테일한 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개념어 정의 외우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알고 있죠? 의문의 정의? 의문은 뭐다? 어? 소리의 최소 단위. 뭐가 빠졌지? 뜻을 구별하는. 키워드가 두 개네. 무슨 단위다? 소리의 최소 단위. 두 가지네. 의문이 바뀌면 뜻이 바뀌고, 의문이 바뀌면 소리가 바뀝니다. 자, 오늘 문법 공부할 걸 교재에 너무 조금 넣어놔서 우린 본교재 1, 2주를 동시에 볼 거예요. 문법은. 대신 여러분 과제는 워크북은 이번 주에는 1주차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3주차 걸 공부할 거고, 뭐 하여튼 다음 주 워크북은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소리야. 표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의문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무조건 소리예요. 어떻게 써 있든 네가 소리가 뭐를 나느냐 따질 거야. 반대로 소리가 어떻게 나든 표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한글 맞춤법이야. 한글 맞춤법하고 음운은 서로 반대쪽에 있어. 자, 음운 나오면 우리가 음성하고 많이 비교해 보네. 그 음성이 나오면 음향하고도 한번 구별을 해봅니다. 그럼 음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음향은 뭐냐? 세상의 모든 소리.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연에서 나는 모든 소리는 음향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무 꺾이는 소리, 차가 충돌한 소리, 아니면 누군가가 넘어진 소리 다 음향이야. 그 중에 하나만 빼주면 돼. 음성만 빼주면 돼. 그럼 음성은 뭐냐? 사람이 내는 소리겠네? 근데 사람이 넘어지는 소리는 음향이고요. 사람의 뭐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소리여야 되고 그냥 아무 소리나 얘기 안 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소리야.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걸 구분하는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문법은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때그때 유연하게 보시는데 대체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발성기관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우리는 음성이라고 하고 그 외에 나오는 자연의 모든 소리는 음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음성과 음운은 무슨 차이냐? 음성은 EBS에 보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이다 이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라는 얘기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소리.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소리이다. 실체가 존재하는 소리이네. 그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소리는 실체가 존재해요. 근데 의문은 그럼 이거 존재가 없던 거야? 의문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쌍기역, 기역, 아니면 아, 오 이런 거잖아. 실체가 있는데 아니에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래? 우리는 이걸 읽지만 미국 애한테 너 이거 소리 좀 내봐 그러면 걔한테는 그냥 고형일 뿐이지 아무런 소리도 없어. 실제로 소리를 내도 무슨 문제가 있어? 키우고 쌍기역과 키읔을 구별 못해요. 이상하지?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기서 언저리에서 맴돌잖아. 반대로 우리가 제일 구별 못하는 거 R과 L. 물론 니네는 잘 할 거야. 난 못해. 나 옛날 사람이라. 리을, R도 리을, 니은도 아니 L도 리을. 둘 다 리을인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얘네는 다르다 그러죠. 얘는 유성음이고 얘는 무성음이고. 왜 그러냐? 얘 실체가 없어. 실제로는 다를지도 모르겠어. 나한테는 리을밖에 없어. 왜냐? 내 머릿속에는 리을로만 인식되어 있거든. 내 머릿속에는 R이라는 유성음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얘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르다고 인식해요. 예를 들면 태은이의 목소리와 나의 목소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 태은이 학교가 어디? 경원중학. 세은이가 지금 경원중학교 이렇게 발음을 했고 내가 경원중학교 이러면 여기서 구분 못할 사람 없지? 구분 못한다 그러면 자존심이 엄청 상할 거고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하고 세은이가 아무리 굵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구별할 거야. 왜 구별돼? 실체가 존재해서 실제로 다른 소리거든. 이게 음성이고요. 그런데 세은이가 말한 경원중학교나 내가 말한 경원중학교나 여러분한테 입력되는 정보값은 똑같아. 경원중학교. 다르게 입력되는 거 없죠? 이건 이 앞에 친구인 태민이가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지윤이가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네.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라고 머릿속에서 받아들일 거거든. 그래서 의문은 뭐냐?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 관념 속의 사회적 약속 같은 거예요. 동일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야 이건 이 소리야. 우린 정했어. 이건 기억이야. 이건 니은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해. 아 실체 없는 거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둘의 차이가 이렇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의문은 뭐냐? 음운은 음소와 운소의 결합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우리는 앞 글자만 따서 줄여서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음소는 분절 음운이라고 부르고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음소는 분리가 가능한 음운이고요. 운소는 분리가 불가능한 음운입니다. 분리할 때 분자, 절단할 때 절자인지, 끊을 절자인지. 자, 분리가 가능한 분절 음운에는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 분리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음운이라고 인정하는 건 뭐가 있어? 소리의 길이, 높이, 색이, 억양 등등등등등이 있어요. 얘네들도 명백한 음운이에요. 왜냐? 분명히 소리가 다르고 소리가 다른데 뜻도 달라. 그치? 그래서 음운 맞습니다. 이를테면 억양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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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다르잖아. 상대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다를 거야. 근데 이걸 분절로 하면 똑같아. 싫어야. 그래서 얘도 음운이야.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뭐만 인정한다? 오직 길이만 인정한다. 국어에선. 요 말 뜻을 잘 구별해야 돼. 비분절 음운에는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세기도 있고 억양도 있고 등등등등 많아. 이게 비분절 음운 다 맞아.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표준 발음법에서 소리의 길이만 비분절 음운으로 인정할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표준화가 불가능해서 그래. 저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높낮이 없을 것 같지? 있다? 어디 가면 있을까? 경상도 가면 있어. 부산.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 엄청 시끄러워. 일단 목소리가 커. 부산에 가면 달맞이 고개라고. 거기가 뷰가 제일 좋거든. 그래서 바다를 전망으로 굉장히 예쁜 카페들이 많은데 거기서 분위기 내려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셔서 들어가면 롯데기 시장이에요. 엄청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 테이블에 앉아서. 이해가 안 되지? 얘네들은 왜 이 전망 좋은 데 와서 싸울까? 싸우는 거 아니래.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는 거래. 내가 보긴 싸우는 건데. 그래서 이건 표준화가 불가능해. 누군가는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짜증냈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승질을 낸 건데 나한테 애정을 표현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이건 집에서 매일 당하거든. 나는 상냥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승질을 냈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자기가 승질을 낸 거지 내가 낸 건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표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얘만 인정합니다. 그럼 얘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얼굴에 달린 눈과 뭐가 장음이야? 응? 하늘에서 내리는 눈. 어떻게 알았어? 어? 너 들으면 막 긴 게 느껴져? 얘는 길구나. 그래서 한 거야? 국어책에 길다고 써 있으니까 한 거지. 사실은 못 느끼겠지. 어떻게 느끼겠어? 이거 기계로 재야 아주 미세하게 길대. 어? 그럼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써먹을까? 그럼 친구한테, 야, 너 어제 눈 내리는 거 봤니? 얼굴에 눈은 짧으니까, 야, 내 눈 봐. 뭐 이럴까? 그거 아니지. 사실 이거 무시해도 돼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 장음은 뒤에 이렇게 표시하지. 우리말은 대부분 단음입니다. 소수의 장음이 있습니다. 장음 몇 개 없습니다. 이거 내가 외우라는 소리 진짜 하기 싫은데, 문법에서 외우라는 소리를 나만큼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저거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언제 외우냐? 내신 기간에. 학교 선생님이 학습지를 주시면 학습지에 샘플로 있는 단어만 외우세요. 그 외에는 안 외우셔도 돼요. 다만 우리는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에 낼 거예요. 2주차에 표 있어요. 2주차 교재에 보면 표 있어요. 거기 있는 것만. 그럼 중요하지도 않다며 복습 테스트엔 왜 내냐? 여기 이 문제를 안 내면 10문제를 만들 방법이 없어, 다음 주. 할 수 없이 내는 거야.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 근데 이거 볼 때 어떻게 하냐? 대부분이 단음이고 소수의 장음이 있다 그랬지? 단음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계속 장음만 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장음이야. 먹는 밤이 장음이야. 단음의 밤이 뭐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럼 나중에 헷갈려. 계속 장음만 그냥 눈에 익숙하게 두는 거야. 그치? 먹는 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말이 장음이야. 주로 이렇게 공중 떠다니는 애들이 장음인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게 장음만 계속 눈에 두세요. 얘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말의 이 장음은 첫 음절에서만 나타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음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음절의 정의? 어? 그렇지. 소리음 끊을 적. 소리에 끊는 단위. 소리 마디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한 번에 끊어서 낼 수 있는 소리.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우리는 음절을 뭐하고 동일시해? 글자하고 자꾸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국어 선생님들 좀 이상하잖아. 3음절에 시어를 쓰시고. 그냥 세 글자로 쓰셔야 하면 될 거야. 왜 그래? 음절과 글자는 일치하지 않죠?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면 압니다. 자, 진이 몇 글자? 두 글자. 몇 음절? 이 음절. 그럼 얘는 몇 글자? 다섯 글자. 몇 음절? 이 음절? 발음 좀 해줘. 이 음절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해서 그래. 난 영어 발음 안 좋아.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이 음절로? 또 뭐, 나 부끄러워하고 그래. 이렇게 원어민 발음하시는 분 누구야? 좀 해줘봐. 가끔 이름절이에요. 이런 친구들 있던데. 이름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돼? 못하겠네. 그냥 콩글리시로 3음절이지? 더디. 단순 무식하게. 확실한 건 글자와 음절은 일치하지 않네요. 글자하고 음절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동일시할까요? 우리의 문자가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음절 문자를 가진 나라는 딱 두 나라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 그럼 여기서 또 착각할 수 있겠네. 와, 일본도 그렇단 말이야? 아니, 일본은 단순 무식한 통문자고요. 우리의 세종대왕께서는 왜 음절 문자냐? 세종대왕은 처음부터 음절 문자를 만드실 생각을. 음절로 문자를 만들겠다. 단, 이 음절을
음소로 잘라야 되겠다. 그 음소를 자르셨죠. 다음과 모음. 그래서 몇 개의 음소만 만들면 음절을 이뤄서 문자 몇 개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음소 몇 개 만드셨어? 28자. 지금은 우리가 몇 자 쓰고 있어? 24자. 그래서 우리는 단 24개의 음소만 가지고 58,000 몇 개인가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거야. 자, 외국의 언어학자들은 세종대왕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 왜냐면 인류 역사상 음절 단위의 문자를 만들 생각을 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고 500년 전에 음절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음절 단위의 문자를 만들겠다 그러고 나눴죠. 자, 일본처럼 통문자는 뭐야? 소리 하나마다 문자 만들어야 돼. 이거 정말 무식한 방법이죠. 우리는 이렇게 잘랐다고. 그래서 우리가 몇 개 없이도 지금 쓸 수 있죠. 그리고 완벽해요. 이거 왜 이음절이라 그런가? 니네 여기 모음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음절인가? 터디냐?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떠디? 이런 거야, 두 개 합해서? 우리는 근데 명료하잖아. 음절하고 딱딱 떨어져요, 음소가. 자, 우리말에서 그럼 여기서 음절을 이루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음소를 결합해서, 자, 음소는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를 결합해서 음절을 이루는 방법은 몇 가지? 어? 몇 가지일까? 두 개 결합해서 만드는 게. 색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경우에서 몇 개 나와? 일단, 그럼 세볼까? 뭐 있어?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모음. 네 가지 있죠? 음절을 형성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네? 그래서, 아, 음절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모음이 있어야 된다. 자음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모음의 개수와 음절의 개수는 일치한다. 하나의 음절에는 하나의 모음만 있을 것이다. 그렇죠? 두 개의 모음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네. 그래서 둘 다 세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네. 근데 봤더니 기억과 미음의 차이 때문에 두 개는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르네. 이런 두 개를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음운 차이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는 두 개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봄과 옴은 최소 대립상일까 아닐까? 얘는 최소 대립상이 안 되지. 왜 안 돼? 여기에 쓰인 음운은 세 개고 여기는 두 개밖에 안 쓰였네. 그래서 하나의 차이를 따져야 되는데 하나의 차이를 따질 수가 없어. 최소 대립상은 무조건 음운의 총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음운의 총 개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그 중에 딱 하나의 차이만으로 둘이 갈려야 돼. 이런 걸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자, 초성에 오는 이응이 음운이 아닌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음운이 아닌 이유는 소리값이 없어. 얘는 그냥 오 소리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는요, 얘도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얘는 음가가 있는 이응이에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음가가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이게 쓸모가 없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일찌감치 바로 사라집니다. 얼마 써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응만 남았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중세국어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한 템포 빠르니까 딴 데보다 우리가 7월부터 예비고등 나갈 건데 그때 중세국어 보면 막 이런 거 나온다? 그냥 이렇게 모음 하나만 쓴 거. 주격조사 그냥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거 보기 너무 흉하잖아. 헷갈리고.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이 자리에다가 이응을 넣는데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죠. 그 의문이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의문이 몇 개일까요?
음은 몇 개야? 세 개지? 왜냐면 소리가 있어야 되는. 값 이거 아니잖아. 하나잖아. 다음, 모음, 다음. 이 케이스거든. 우리는 한 자리에 두 개의 음운이 오는 경우는 없어. 소성에도 두 개는 올 수 없어. 동성에도 두 개는 올 수 없어. 두 개가 오는 건 표기에 오는 거지, 음운, 소리로서 오는 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학생 때는 잘 읽는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면 사회인이 돼서 이제 잊어버렸어. 이걸 맞닥뜨리면, 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괜히 말끝 흐리고, 안 되죠? 얘는 음은 몇 개야? 두 개짜리야. 그냥 암이지, 암. 그냥 우리말은 어느 자리든 하나씩밖에 못 와. 수성이든 중성이든 중성이든. 그래서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가끔가다 미스가 날 때가 있어. 선생님이 실수, 후기하고 음운은 다른데, 원래 우리가 음운 카운트 하는 건 철저하게 소리로 카운트. 소리를 냈을 때가 어떻게 내느냐, 이거 가지고 음운을 따져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자, 국이라는 단어에서 이 앞에 기억과 이 기억은 실제로 소리가 다르대요. 얘는 유성음이고, 얘는 무성음이에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원래 유성음, 무성음 구별이 없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 롤. 앞에 리을과 뒤에 리을이 얘는 유성음이고 얘는 무성음이고. 음이 다르지? 실제로는 음이 다르대.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나한텐 리을일 뿐이니까. 그래서 생긴 건 똑같은데 소리가 다르네.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변이음이라고. 오늘은 그냥 개념어만 몇 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자가 다를 이 자지? 서로 다른 소리야 이런 뜻이야. 얘랑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 아, 은, 는, 을, 를. 적조사인데, 자, 이 가의 차이점 뭐야? 이와 가의 차이점. 주격조사 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 앞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그쵸? 앞에 의문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뜻은 똑같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형태라고. 얘는 의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의문론적 이형태 이런다고. 의문의 환경 때문에 형태가 다르다. 표기되어 있는 형태가 다른 거야. 요 말과 이 변이음과 헷갈리면 안 돼. 변이음은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 소리가 달라. 이거를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얘는 의미가 똑같은데 형태가 달라. 그러면 이 형태 이렇게 얘기해. 참고로 얘네들을 의문론적 이형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말에는 또 문제 풀다가 니네 앞서가서 엉뚱한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형태가 하나 더 있어. 하다라는 동사에 어미가 어가 붙으면 혹은 아가 붙으면 얘 어떻게 활용돼? 하, 여 이렇게 되죠. 어나 아가 여로 바뀌어. 왜 바뀌지? 몰라. 이거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용어는 이상하게 활용되는 케이스거든. 이거 하다 하나밖에 없어. 다른 용어에서는 안 일어나요. 오직 하다에서는 이렇게 여로 바뀌어. 근데 이게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의문 한정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형태론적 이형태는 이거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문론적 이형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 에게 아니다. 사격 조사에도 있는데 서로 달라지는 거. 요 개념어만 알아두시면 되겠네.
장음, 단음 뭐 이렇게 생기는 건 장음만 계속 파자 그랬어. 눈에 익혀둡시다. 자, 이번 주는 음은 기초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만 보고 본교재 1, 2주차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못 푼 건 집에 가서 마저 풀어보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문학 나갑시다. 표 잘못 나온 거 있어. 순서 바꾸자 그러는 거지. 그게 견해가 그냥 사람 발성기관에서 나온 걸 음성이라고 거기까지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의사소통의 의미가 있어야 음성이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다 달라.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걸로 가야 돼. 이건 견해 차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음성과 음양을 구분하는 거는 문제로 안 나올 거야. 그닥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은 애매한 게 있으면 견해 차이가 꽤 있습니다. 무조건 학교 선생님 기준입니다. 그때그때. 자, 우리 문학 공부할 건데, 문학은 하면 고전과 현대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 우리나라는 현대와 고전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 특히 문학에서는 고전과 현대를 나누는 명확한 기점이 있어. 가보게요. 이걸 기준으로 이 전의 작품은 고전이라고 하고 이 이유는 현대문학이 됩니다. 몇 년? 가보게요. 몇 년? 이거 엄청 중요한 연도인데 이거 외워야 되는데 몇 년이야?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가보게요. 몇 년? 가보년이겠지. 물론 가보년이 언제인지 알게 뭐야. 올해가 무슨 해인지도 모르겠는데. 언제야?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언제쯤이어야 돼? 니네 역사 공부를 하든 뭐 하든 이 정도의 연도는 알아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연도라서. 국어에서도 외워야 돼, 이건. 저걸 기점으로 고전과 현대 나눈다 그랬잖아. 1895년은 을미년이고요. 내가 다 말려줬네. 니네 이거 어떻게 60갑자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래서 60갑자야. 하나는 10개고 하나는 12개가 둘이 계속 짝이뤄서 돌아가니까 한 바퀴 도는데 60번 걸리잖아. 그럼 몇 년이야? 내가 지금 알려줬잖아. 1895년 을미년이라고. 그럼 가보년은 언제여야 돼? 그렇지, 94년. 1894년.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하다. 왜? 도대체 왜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우리는 나눴을까? 뭐 때문에? 뭐가 달라졌을까? 뭘까? 뭘 것 같아? 뭔가 엄청난 게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나누지 않았겠어? 그냥 나누진 않았을 거잖아. 뭐가 있을 텐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옛날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우리가 흔히 옛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과연 뭘까? 응?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하면 뭐가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아? 뭔가가 있지 않겠어? 결정적인 뭔가가 다른 걸 큰 게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나눴겠지. 웬만한 거 갖고 이거 나눴겠냐고. 응? 그렇죠. 빙고. 신분제도요. 우리나라에서 갑오개혁 때 개혁한 가장 핵심이 신분제예요. 이때 신분제가 깨졌죠. 이때는 신분제 사회고요. 이때는 자유죠. 여러분은 우리는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어느 신분 하나를 가져요. 일단 우리가 왕일 가능성은 없고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양반집 교수이거나 백정일 수도 있고 노비일 수도 있고 어디 양반일 수도 있고 기녀일 수도 있고 별의 게 다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 정해진 거야. 운명인 거야. 그리고 이걸 벗어날 방법도 없어. 그쵸? 이게 깨진 게 현대인 거야. 현대는 그래서 그런 게 없잖아. 자, 문학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무언가 여기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유예요. 과거에는 평등하지 않아요. 왕과 대통령은 달라요.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에서는 자유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왕 이외엔 다 노예인 거야. 물론 왕의 권력에 기대서 누리고 사는 귀족 집단이 있긴 하지. 근데 그 귀족도 왕 아래잖아. 자유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는 않다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나하고 대통령은 대등한 존재야. 그치? 지위 고하가 없다고. 그 사람이 일할 책임이 있는 거지 나보다 신분이 높거나 나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대통령 탄핵한 거잖아. 이분이 자꾸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조선으로 돌아갈 순 없잖아. 내 말을 들어라. 그거 안 되거든. 뭐 이런 관점에서도 보는 거야. 모두가 대등해야 되거든. 내가 옳은 것만은 아니야. 누구나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문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뭔가가 이렇게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공부한 거 한번 볼까? 신라시대에 뭐 있었냐? 한가. 고려시대엔 고려시대. 고려가요. 자신이 없어. 씩씩하게 얘기해. 틀리면 어때? 그럼 조선시대는 시조. 여러분이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대학을 위해서 이 네 가지 갈래는 고전에서 네 가지 갈래만 익히시면 됩니다.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자, 이 중에선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냐? 가사는 반드시 틀림없이 어김없이 수능에 한 작품 이상이 무조건 나옵니다. 시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고려가요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향가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야. 대신 얘가 좀 어렵겠지. 올해 수능에도 당연히 나왔어. 자, 근데 얘네들은 이름이 다르네. 그리고 분명히 다르지? 향가의 특징. 19채 향가. 자, 19채 향가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뭐? 19채 향가의 특징.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 19채 향가의 특징. 공부했잖아, 니네. 했는데. 다른 반보다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스카이반을 일요일 마지막 타임에 배치하는지 알아? 양쌤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래. 우린 주말이 빡세잖아. 제일 라스트에 여러분과 수업하면서 나도 힐링하는 거야. 양쌤도 마찬가지야.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소통.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해. 주고받는 거 좋아하잖아. 자, 향가. 10채 향가.
가장 완성형이 19체한가야. 19체한가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낙구. 근데 낙구가 어디에 나와? 19체한가는 기, 서, 결의 3단 구성에 결의 시작을 낙구라고 부르는데 낙구의 시작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감탄사로 시작해야 된다. 자, 그럼 고려가요는? 자, 고려가요 니네 뭐 공부했어? 가시리 하지 않았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느닷없이 뭐 나와? 위증질과 대평성대로 나오잖아. 자, 이거 특징이 뭐야? 후렴구, 조음구, 담음보, 분절체, 분연체. 오케이. 자, 그럼 시조. 3장 6구 45잔에 또 다음보 또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음절. 그치? 아직 공부 안 한 가사는 4음보의 연속체예요. 4음보예요. 그리고 우리말은요. 우리말 단어가요. 두 글자에서 세네 글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오겠어? 글자 수가 3, 4조나 4, 4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을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딱 작품을 보는 순간 오케이, 너 향가구나. 너 가사네. 너 시조구나. 고려가요구나. 누가 봐도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에서 고전 딱 보면 그거부터 하셔야 돼. 가사구나. 시조였네. 이거 그냥 눈에 보여. 왜?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 시는 원래 정형시밖에 없는 거예요. 시는 자유시란 존재하지 않아요. 자, 현대시는 뭐야? 자유시지? 현대시는 자유시밖에 없죠? 이거 우리만 이런 거 아니에요. 영미시도 다 정형시예요. 중국의 한신이 가장 살벌하죠. 걔는 운 다 지켜야 돼요. 지금도. 이게 아니면 시가 아니에요. 그럼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깨졌겠네. 가장 큰 차이. 이렇게 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깨지진 않았을 거야. 갑오개혁했으니까 너 앞으로 그 전에 하던 거 짓지 마, 이건 아닐 거야. 그치? 문화예술이 그럴 수는 없잖아. 이를테면 막 트로트가 유행하다가 갑자기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뀌었어. 야, 지금부터 트로트 부르는 놈은 다 빨갱이야. 부르지 마! 금지! 이런 거 없어. 예술은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유행을 했다가 사라졌다가 새로운 게 나왔다가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거하고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했겠죠? 언제? 개화기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 개화 가사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먼저. 자, 개화 가사의 본질은 뭐냐? 가사야. 일단 가사야. 그럼 가사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음 뭐야? 3, 4조, 4, 4조도 지켰어. 가사야. 근데 뭐가 깨졌어요? 내용이 깨졌어요. 내용이 개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 이렇게 시를 쓰려면 어려워요. 자, 지금은요. 누구나 시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쓸 수 있어요. 다만 좋은 시인지 나쁜 시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치? 내가 갑자기 오늘 밤에 필이 좀 꽂혔는데 시를 좀 써야 되겠다. 난 오늘 슬프다. 진짜 슬프다. 끝! 시지? 시잖아. 표정들이 왜 그래? 시에는 제한이 없다니까. 현대시는 내가 시라 그럼 시야. 다만 아무도 인정을 안 하잖아. 니들의 지금 멀뚱멀뚱한 젖따위 걸 시라고. 이때는요. 아예 저 틀에 맞추지 않으면 이건 시가 아니야. 아무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 시가 문학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야. 그래서 과거 예술은 다 그런 거야. 되게 어렵다고. 배운 사람들만 쓸 수 있어. 딱 틀에 맞춰서 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이거 하루아침에 못 깨져요. 그래서 일단 가사는 지켰는데 뭐가 깨졌냐? 이 고루한 사람들, 이 어려운 거 쓰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어?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야. 기존 체제에 흔드는 거 아주 싫어하는 선비들. 여기서 내용이 개화의 내용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뭔가 진보됐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창가라는 게 나옵니다. 창가는 이 창자, 노래 창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노래예요, 노래. 누가 여기다 영향을 줬냐?
개화기에 선교사들이 왔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느냐고 뭐 했어? 찬송가 불렀잖아. 이 노래의 힘이 굉장히 무섭지? 특히 찬송가들은 상당히 중독성이 좀 강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흥얼흥얼거리고, 원래 세뇌를 위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거 찬송가 이용한 집단이 있지, 두 집단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세뇌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저 북쪽 얘네들도 초창기에 찬송가의 가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막 불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느 집단이 그럴까? 군대의 군가. 이거 상당히 단순하고 중독성 강하거든. 정신을 세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노래 성격이 너무 강해, 시라기보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드디어 신채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얘는 드디어 가사라는 말을 안 써요. 가사가 아니에요. 그럼 기존의 정형시를 깨뜨린 거야. 사음보 아니야. 3, 4조, 4, 4조도 아니야. 그럼 자유시로 가야 되잖아. 근데 왜 자유시가 못 되고 신채시가 됐냐? 듣다 보니까 사람의 고정관념이 깨지기가 쉽지 않아. 자, 이때 사람들은 시는 뭐야? 규칙적인 거야. 무조건 뭔가 틀에 있어야 돼. 이게 아니면 시가 아니야. 그래서 시를 쓰는데 일단 가사는 쓰기 싫어.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쓰다 보니까 첫 번째 행에서 삼음보를 했어. 나도 모르게 그 다음 2연에서도 첫 행을 삼음보로 가는 거야. 삼음보 하면서 한 3, 4, 5조 지금까지 없었던 거야. 이렇게 했더니 또 리듬감이 있어.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3, 4, 5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정해진 틀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자기가 창작한 작품 안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규칙성을 만들어서 써버려요. 그냥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랑 그런 거니까. 신채시가 가진 한계가 그거예요. 기존의 정형은 파괴했는데 정형적인 스스로의 율격을 만들더라. 다만 내용에선 어떻게 가더라? 개화를 노래했더라. 진보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이제 현대시로 왔겠죠. 그럼 신채시는 그 중간에 과도기적 작품이겠네. 자, 오늘 우리가 볼 작품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채시입니다. 이게. 작가가 누구냐? 최남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당대 천재 오브 천재. 천재 중에 천재라고 꼽혔던 분이고 최고의 문필가야.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거 하나 남겼지. 3.1 만세운동할 때 독립선언서 쓰신 분입니다. 선언문. 그럼 이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네. 열려있는 분이네. 기존의 율격도 깨고 최초의 신체지도 썼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도 했던 분, 그쪽에 독립선언서 썼으니까 주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뚜렷하신 분이네. 자,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길어. 6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씩씩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래, 우리 남학생들 저 뒤에 동균이부터 한 년씩 나눠서 앞으로 계속 읽고 오자. 시작부터 읽어야지. 제목은 너 마음대로 하고. 왜 하다 말어. 한 년은 다 읽어주셔야지. 응? 그 다음 민욱이.
야, 파도가 다 가라앉겠다. 파도 지금 굉장히 세게 쳐야 돼, 지금. 자, 다음. 철석, 이게 도달하지 않는 지금까지 신기하고 좋아. 이시황 명 누구 누구냐 역시 얘는 나하고 경쟁 결석 등 만 산모를 의지하고 수백 많은 을 가지고 그 속에 있었어 영한 채를 나 혼자 거룩하다 이미지 보는 나를 보아 별쪽 이야기들이 너를 재미없고 이 따위 사람도 들은 것 자, 누가 끝낼 거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 흑기사가 나타났네. 자, 지금 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특이하죠. 확실히 봐도 요새스럽지 않아요.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철썩 썩 웬 파도 소리.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네. 각 연마다 일행과 마지막 행이 파도 소리야. 청각적 이미지인데 연마다 다 이래. 그래서 얘 꼭 마치 후렴구의 느낌을 팍팍 풍기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사문보거든. 세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 3, 3, 5조야. 그 밑에 가봤더니 요것이 무엇이냐? 요게 무엇이냐? 3, 4, 5.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이형 가볼까?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 없어. 3, 4, 5. 여기서 변칙 한번 나왔고 내게는 나의 앞에는. 그 다음엔 변칙도 없습니다.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진시황 나팔륜 너희들이냐? 나하고 겨룰이 이건 오거라. 귀신같이 다 맞춰놨지? 이게 지금 본 3, 3, 5조가 제일 많이 보이고요. 모든 행들을 규칙적으로 연마다 똑같이 맞춰놨어요. 글자 수를. 이게 미리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인데 그 무슨 의의가 있냐? 일단 기존의 정형 율격은 깼어. 기존에 있던 틀 속에 내가 들어간 건 아니야. 근데 완벽하게 밖으로 못 나가고 자기 나름의 정형 율격을 만들어 버렸네. 대신 내용은 뭘로 갔겠어?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으로 갔습니다. 언뜻 봐도 뭔가 지금 부순다 그러잖아. 자, 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라 그랬어. 자, 최초의 신체시면 최초자 붙은 건 다 의의가 있겠네? 그럼 최초 붙은 건 그래도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 아는가 볼까? 우리나라 최초의 시가 문학은 뭐냐? 응? 공무도화가. 고조선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 응? 공무도화가는 그냥 최초의 시가고, 근데 개인 서정시로 안 보죠? 개인자가 붙은 서정시. 왕이 썼잖아. 황조가.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어? 이렇게 수줍음들을 많이 다실까? 오늘 분들은 씩씩하게 가보자니까. 최초의 소설. 응? 니네 읽었을 텐데 아마.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요. 한글 소설 전에 한문 소설이 먼저 나왔겠죠. 그럼 최초의 한문 소설은 금오신화. 누가 썼어? 김시습이 썼어. 김시습은 언제적 사람이야? 세조 때 사람이야. 홍길동전은 이게 최초의 한글 소설이지? 누가 썼어? 허균이 썼어. 허균은 언제적 사람이야? 여기서 또 허무하게 조선시대요 이러면 안 되고 어느 왕 때야? 광해군 때야. 허균은 그래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 광해군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 두 시기에는 한 200년 차이가 있어요. 아, 한문 소설이 나오고 200년쯤 뒤에 한글 소설이 나왔네. 자, 얘는 어쨌든 이렇대. 정형적 율격이 기존권 파괴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파괴 못한 게 좀 아쉽고. 내용 봅시다. 해에서 이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네. 바다에네. 바다가 누구에게? 소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바다는 뭐겠다? 이 시의 화자이겠다. 자, 이 시는 구체적인 화자와 청자가 설정되어 있네. 근데 화자가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자연물인데 그럼 뭐겠다? 의인화된 화자가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의 핵심은 바다는 도대체 누구인지, 소녀는 어떤 의미를 가진지, 그게 이 시의 주제의식이겠네. 자, 강연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이걸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했죠. 의성어네요. 강렬한, 근데 이 파도 소리가 약하지가 않아요. 철썩, 되게 강력해. 심지어 쫙 그러더니 뒤에 가서 튜루룽 콱 뭐가 폭발해. 그럼 강렬한 파도의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시인은. 자, 시의 본질은 뭐냐면요, 개인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뭘로 했겠어요? 언어로 했어요. 근데 정서는 추상이죠. 우리는 언어로 표출된 형상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보고 우린 뭘 찾아야 돼요? 정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 시의 주제예요. 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지금 일단 강렬한 이미지야.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같은 말이네? 같은 말 반복했네? 근데 점점 세졌네? 점층적 확장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열했으니까 열거법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근데 뭘 때려 부술 거냐? 태산 같은 높음에 지체 같은 바윗돌. 자, 화자가 때려 부순다 그랬으니까 산하고 바윗돌은 안 좋은 놈들이겠네? 부정적인 존재겠네? 그럼 우리 어떻게 부정적인지 공통점을 찾아봐야지. 둘 다 뭐다? 육지에 있는 애들이네. 둘 다 뭐다? 되게 거대한 애들이네. 그리고 둘 다 뭐다? 한 자리에 딱 틀어박혀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애들이네. 자, 이런 애들을 화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 요것이 무엇이냐? 요게 무엇이냐? 그러더니 또 뭐래? 그 육지에 이렇게 거대한데 얘네들을 되게 깐이 보고 있네? 요 따위 거. 왜 그래? 나의 큰이 많으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나는 더 대단한 존재야.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반복했네. 시에서 반복하면 무조건 두 가지가 따라오죠. 운율 형성되고요. 강조하고요. 그럼 뭘 강조할 거예요? 얘네들 때려 부수고 싶어요. 쟤네들은 부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도. 아, 그럼 좀 전에 산하고 바위는 이런 애들이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네.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는. 누구도 나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 내게는 나의 앞에는. 반복하면서 지금 나의 위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있거든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
우리 동양 역사 최고의 황제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중국 최고의 황제고. 나팔륜, 나폴레옹이겠죠. 서양 최고의 황제지. 나폴레옹이 쌓은 업적이 되게 크지. 유럽은 우리와 달리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옛날부터 뭐 당나라, 수나라, 그 다음에 신라, 백제 국가 개념인데 유럽 애들은 국가 개념이 없었어. 무슨 훈족, 게르만 민족 그냥 대충 지들끼리 어울려 있었거든. 유럽의 국가 개념을 만들어준 게 나폴레옹이래죠. 왜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두들겨 패고 다니니까. 원래 이렇게 힘센 놈이 나와서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되겠어? 약한 애들끼리 뭉친다고. 야, 우리 뭉치자. 우리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쟤랑 좀 버텨보자. 그래서 뭉치다 보니까 야, 그래, 우리 그러면 이탈리아라고 할까? 우리 스페인이라고 할까? 그래서 유럽의 국가 개념이 이때부터 나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나폴레옹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고 뭐 100년 전쟁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둘 다 뭐다? 인간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네. 근데 얘네들도 어떻대? 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구피도다. 어떠한 인간도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조그만 산모를 의지하거나, 산모퉁이 얘기하는 거야. 산 하나 갖고 있어. 좁쌀 같은 작은 섬, 손뼉만한 땅을 가지고. 자, 누군가가 여의도가 다 내 거야.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얼마나 부자야. 나 지금 땅땅거리는데 바다가 봤을 때 참 웃기고 있네요. 조그만 땅 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영악한 채를 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 자, 바다는 이런 인간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 이런 사람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고, 사자성어 정저지와 또 좌정관천 이렇게 되네. 이리 좀 오너라, 나를 보너라. 지금 바다가 싫어하는 애들이 나오고 있지. 육지에서 꼼짝도 않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지가 잘났다고 하는 자들, 한마디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인간들, 그리고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들, 변치 않는 사람들이네. 나의 짝 때리는 하나 있도다. 크고 길고 너르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하늘은 나하고 똑같대. 그럼 어떻게 똑같아? 커, 넓어, 길어. 그럼 누가 그런 거야? 바다가 그래. 크고 길고 넓어. 저것은 우리와 틀림없어. 똑같아. 작은 시비 작은 쌈 온갖 더러운 거 없도다. 왜 하늘이 그래? 하늘은 사소한 거 가지고 티각태각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 그럼 누가 더러워? 인간의 인간들. 저 따위 세상에 저 사람처럼. 자, 이시의 화자는 지금 세태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툭하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질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더러운 존재들인 거야. 그래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네. 자기네는 반대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뭐 힘과 권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 중에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에 똑 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소년들이다. 근데 아무 소년은 아니야. 담 크고 순정한. 자, 담이 간담할 때 보통 간 얘기하잖아. 우리가 왜 용기 얘기할 때 뭐라 그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얘기하죠. 용기 얘기할 때. 담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되게 용기 있는 존재인 거야. 순수한 존재인 거야. 그런 소년들을 난 너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냐? 나의 품에 와서 안기미로다. 나한테 안겨.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해줄 거야? 입도 맞춰줄 거야. 난 니들이 너무 이뻐. 그럼 자, 이 시에서 바다가 누구냐인데, 바다는 물결이죠. 여기서 거세게 파도가 치는데, 자, 파도는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 파도가 멈추면 지구 종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도의 이미지를 뭘로 써?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 거역할 수 없는 물결. 누구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 얘는 뭐겠어? 흰 문명의 물결이겠네. 대화겠네. 이건 시대의 명제인 거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누구도 이걸 버텨낼 수는 없어. 나폴레옹도 안 되고 진시황도 안 돼. 그 순간은 권력을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변화의 물결에 무릎 꿇게 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막는 인간들이 있네. 누구? 지상에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보수하고 진보를 얘기하죠. 자, 보수의 개념은 뭐예요? 정치적인 색채 말고 그냥 보수의 의미가 뭐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변화 싫어하지. 그럼 누가 변화를 싫어해? 자, 내가 왕이야. 조선시대 왕이야. 대한민국이 좋겠어? 조선이 좋겠어? 난 조선이 좋아. 휴대폰 안 써도 괜찮아. 인터넷 좀 없으면 어때? 왕인데. 얼마나 즐겁게 놀 일이 많겠어. 계속 영원히 왕정시대였으면 좋겠어. 또 누가 왕정시대를 좋아할까? 우리의 친일파들. 걔네들 누구였어? 귀족이었어. 그 사람들은요, 일본이냐 조선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왕정 국가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그 왕 밑에서 나의 안락한 귀족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체제 변화를 싫어하지. 지금 현재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보는 뭔가 변화하자는 세력이야. 한 번에 때려 부수자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씩 바꿔가자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계속 둘이 충돌하면서 왔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이걸 깨트리려는 자와, 그다음 필연적으로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진보가 이겨요. 보수하고 진보가 싸우면 보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면 큰일 나요. 보수가 이긴다는 건 뭐야? 역사가 발전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잖아. 거꾸로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깨지든 계속 혁신은 있어야 돼. 근데 이 혁신한 세력이 그럼 계속해서 진보해? 그렇지 않아. 혁신해서 뭔가를 가지는 순간 어떻게 돼? 얘는 다시 보수가 된다고. 왜냐면 내가 기득권 세력이 됐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변화가 싫어. 야, 이게 정답이야 이런다고. 그럼 또 어떻게? 새로운 진보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나사바퀴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앞으로 향해서 발전해 온 거예요. 요게 소위 말하는 변증법적 역사관이에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인류는 이렇게 해서 계속 앞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고. 이건 필연적이야. 이걸 만약에 거꾸로 되돌리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지. 결단 나는 거지.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다의 물결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깨뜨리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 거야. 왜냐면 누가 저항해? 기득권의 거대한 권력이 저항할 거니까. 그래서 누가 해야 돼? 순수한 소년이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네. 왜? 권력에 저항해야 되거든. 그럼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쉽게 내주겠냐고. 이때 그리고 권력자는 누구도 있어. 일본 제국주의도 포함되겠네. 일본 제국주의는 체제 변화 싫어했겠죠? 당연히 안정적으로 자기네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순수한 존재여야 돼.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면 안 돼. 예전에 하나고가 처음 생겼을 때 첫 해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때 대치동에 이제 모 학교에서 5명이 지원을 했어.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1등 애가 근데 완전히 압도적인 애였어. 얘는 그냥 독보적 1등이야, 부동에. 지가 봐도 2등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래서 얘가 면접을 딱 갔는데 무슨 질문을 받았냐? 니네 학교에서 이번에 우리 학교 몇 명 지원했는지 알지? 알겠죠, 당연히. 네. 네 생각에는 그 중에 몇 명이 붙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하고 물은 거야. 자,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응? 자,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부동의 1등이니까 일단 남 붙어야 되고, 얘네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랑 한 3명쯤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랬어. 난 이 사실을 왜 알겠어? 이게 이제 자랑스럽게 와서 나불대니까 학원에 와서 그 학교 전교 1등이니까 우리 학원 다녔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윤 원장님이랑 마침 같이 듣고 있었거든. 딱 듣고서 둘이 같이 그랬거든. 미안하다, 야. 너 떨어졌다. 너 그냥 여기 고등학교 알아봐라. 제가 왜요? 여기 집에 가서 또 얘기를 하니까 얘네 아버님이 대학 교수셨거든. 이 얘기 듣자마자 얘네 아버지도 아들아, 너 떨어졌다. 이 동네 고등학교 어디 갈까? 우리 그거 고민하자. 실제로 떨어졌어. 전교 2등부터 4등은 다 붙었어요. 1등만 얘만 떨어졌어요. 2등부터 4등은 다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 다 붙었으면 좋겠어. 이게 정상 아니야? 10대가? 한 40대가 그렇게 대답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10대가 이때부터 벌써 이러면 골치 아파. 얘 공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얘가 나중에 잘 풀려서 판검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얼마나 끔찍한 세상을 만들겠어. 얘는 신분제 사회를 만들 거 아니야. 야, 니들은 나하고 달라. 그래서 얘는 역사를 후퇴할 거라고, 고전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면접 보면요, 서울대도 떨어져. 신기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제일 심한 놈이 내가 부산 지역, 부산 전체 수석이었어. 수능 하나 틀렸더라고. 문과인데 서울대 경영대 수시 이제 하는데 면접한다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면접반 온 거야. 세상에 애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귀 알아듣지도 않고 그래서 지가 잘났어. 선생님 그냥 그 요령이나 알려주세요. 전 어차피 붙을 거니까. 얘기를 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미안한데 너 100% 떨어질 거거든. 아니 돈 내고 온 학원에서 저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니 너 이따위로 하면 너 떨어져. 승질을 바락내더니 저 연습 안 해요 가더니 떨어졌어. 진짜 수시에서. 교수 앞에도 그랬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정시에 다시 찾아왔더라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너 이거 잘못했거든. 똑똑하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정시에 붙었어요. 인간성이 바뀌진 않았어요. 아마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사회에 긍정적 기여는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제일 사회에 나쁜 게 그거잖아. 똑똑한데 애가 못 됐어. 이거 심각해. 누가 해야 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용기 가진 존재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되네. 그 얘기를 지금 이 화자는 하고 싶은 거야. 최남선은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개화를 지금 열망하는 거죠. 자, 얘를 그러니까 어떻게 기존의 틀의 가사에다가 담아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를 깨고 정형화된 율격을 새로운 신체시라는 영역을 만들긴 해냈는데 완전히 그 시의 본질에서 못 벗어나고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나름의 율격을 만들었고요. 대신 내용은 매우 진보적인 거더라. 자, 얘 시간 관계상 문제는 집에서 풀어보시고 아마 본교재 푸는 시간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서 본교재는 여러분이 집에서 풀어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자, 문제 16번, 17번 삭제하세요. 얘는 문제가 좀 애매해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17번은 아예 답이 없고요. 16번은 답이 있긴 있는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신문 요약 본인들 노트 다 갖고 있죠? 자, 본인들 쓰시던 노트 계속 쓰시면 되고요. 노트가 없는 분들은 저 뒤에 책장 보면 노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챙겨 가시면 됩니다. 다 쓰면 저기서 한 권씩 가져가세요. 자, 신문 요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신문 요약이 우리 진이학원의 최고 시그니처잖아. 우리 학원의 성공 비결이기도 하고 우리 학원의 합격 비결이기도 해요. 이거를 열심히 2년 이상 한 친구는 논술에서 떨어진 친구가 없어요. 경쟁률이 몇 대 1이 나오든 간에.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물론 요새는 신문이 좀 사설이 영 못마땅한데 자, 신문 사설은 기본적으로 글의 갈래가 뭐다?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신문 사설의 주제는 무조건 주장이어야 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 개혁을 해라. 제도를 없애라. 법을 개정해라. 무조건 해야 한다로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처음부터 다 읽고 나서 그냥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아,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거 길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결하게.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해산하라는 거야? 헌법 개정하라는 거야? 그냥 딱 끄집어내라고. 그 다음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그러지? 뭐가 문제가 있겠지. 자, 논리적인 글은 이거 신문 요약할 때 지문을 덮구하라고 선생님이 한번 안내했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문 안 보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면 되게 놀라운 효과가 나와요. 원문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적인 글은요, 앞뒤 맞게 글 쓰면 돼요. 앞뒤 맞게 글 쓴 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만 되면 돼요. 그럼 그게 논리예요. 뭐뭐 해야 한다 그랬어. 뭐 왜? 뭐가 문제가 있겠지. 최근에 이런 사고가 터졌다. 근데 그 사고의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끝. 그치? 신문 사설의 단락이 4개라고 해서 각 단락에 모든 내용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단락은 통째로 한마디도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기계적으로 다 끄집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은 여러분의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완벽하게 본인의 언어여야 돼. 자기 언어화 돼야 돼. 그래서 사실 독해는 조금 틀려도 괜찮아. 그건 뭐라고 안 해. 중요한 건 본인 문장의 완결성이야. 읽었더니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제일 좋은 요약은 여러분의 한 2살쯤 어린 동생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동생이 읽고서 언니 이거 무슨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이게 제일 잘한 요약이에요. 이거 첨삭할 때 나는 습관적으로 원문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신문을 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통사설을 드리는데 신문 보는 집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예전에 논술 하던 때는 고등학생들은 사설을 한 게 아니야. 칼럼을 요약했어. 칼럼은 신문 봐서 아는 분 알지 모르겠는데 사설의 분량이 한 3배쯤 되고요. 지문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 일주일에 2개가 과제였어요. 2개씩 해야 돼요. 그럼 100명이 하면 그것도 신문 사설 안 줘요. 집에서 본인이 지면에서 골라서 하는 거였어. 예전에는. 그러면 다 다른 사설이 와. 그때 내가 첨삭할 때 원문 안 봅니다. 본인들의 글을 보고 얘 얘기가 잘 돼 있네. 논리적으로 구성이 좋으네. 그러면 이건 맞아. 지문 내용과 좀 틀려도 상관없어. 본인 글의 완성도야. 그 생각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논리력이 점점 좋아지고 독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독해는 짧은 글을 계속 읽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은 나중에 대학 입시 볼 때 무조건 면접을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수시에 가실 분들은 면접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에 동점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시 얘기는 내가 틈날 때마다 해드리긴 할 건데 자, 면접 최고의 텍스트는 신문입니다. 신문보다 좋은 면접 텍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읽은 여러분의 신문 기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사례를 드는데 내가 어디서 읽은 신문 얘기 한마디 하는 순간 교수가 감동합니다. 와, 얘 되게 똑똑한데? 별거 아니야. 왜냐면 딴 애들은 다 단순하게 얘기할 거라서. 그리고 혹시 문과생들은 대학 갈 때 논술 전형이 안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갈 때까지는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체제에서는. 변별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너무 조금 뽑아서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건 부수적인 거야. 이것만 하면 나중에 논술학원 안 다녀도 합격합니다. 이건 예전 우리 학원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뭐 그래. 그래서 이건 뭐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그리고 혹시 사설 안 가져가거나 아니면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자 이런 경우는 가급적 지방지 하지 마시고요. 지방지는 지금 지역적이고 되게 편협하고 이념적인 글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경제지도 하지 마시고요. 경제지는 주제가 맨날 경제 얘기라서 이것도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중앙 일간지 중에 고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원고지 쓰기는 아시겠지만 너무 당연히 첫 칸을 띄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락이 시작하는 첫 줄 외에는 띄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그리고 끄트머리 쓸 때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났어. 그럼 마침표는 여기다가 찍는 겁니다. 여기 시작에는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 이랬어? 그럼 닫는 괄호는 여기서 해야 돼요. 이 첫 칸에는 문단 마무리 부호는 올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시작으로 가시고요. 영어는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 소문자는 한 칸에 두 개. 아라비아 숫자는 한 칸에 두 개, 앞에서부터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끝나든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문장은 제발 짧게 쓰십니다. 우리가 아직 문장 성분을 본격적으로 공부 안 해서 소문장이라고 쓰라고 싶은데 일단 두 줄 이상을 넘기지 마세요. 한 문장 절대로. 이걸 지키세요. 특히 문장, 그러니까 두 문장, 두 줄을 이상 넘겨서 잘 쓸 수 있는 친구는 진짜 문장력이 좋아요. 내가 쓰면 두세 줄을 써도 상관없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호응을 맞출 거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짧게 써야 돼. 짧게 써서 간결하게 우리는 어필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한테 읽히는 걸 써야 되니까 그래야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전달이 잘 됩니다. 다음 주 암기시는 2주차 교재에 보면 김소월의 먼우일이 있어요. 완전 날로 먹는 거지? 그 전에 외웠던 거지? 외우기도 엄청 쉽고.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문자 하시고.